горит. Взрыв на главном корпусе, третий, четвертый, между третьим и четвертым. А там люди есть? Да, Поднимай на состав. поднимаю, начальника поднял. Так всех весь офицерский состав, офицерский корпус поднимай. 1986년 우크라이나 북부의 옛 도시 체르노빌에는 8년간 운영된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총 4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었고 2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해 4월 25일 체르노빌 발전소에서는 새벽 1시가 넘도록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밤늦게 수행한 이 테스트는 소련의 RBMK 핵 발전시설 설계와 관련한 일종의 안전성 검사인데 한마디로 전력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도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문제는 4기의 원자로 중 4호기였습니다. 4호기는 이번 안정성 실험을 위해 가동이 잠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은 100%였는데 4호기 원자로의 출력량을 30%까지 낮추기로 계획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원자로에서는 계속된 순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간에 절대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번 실험은 전기가 끊길 경우 비상전력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 여기서 실수가 생기고 맙니다. 출력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출력량이 거의 정지 상태까지 낮춰져 버린 것이죠. 당황한 작업자는 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목표 수치였던 720MW로 올리기 위해 제어봉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러한 상황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테스트를 중지했어야 하는데 테스트를 중지시키고 싶지 않았던 작업자는 출력을 높이기 위해 제어봉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으로 제어봉을 뽑음으로써 낮아진 출력을 강제로 높이겠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30개였던 제어봉은 거의 다 뽑혀 6개에서 8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럼에도 출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원자로는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결국 4월 26일 새벽 1시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뽑은 제어봉으로 인해 원자로의 출력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던 출력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게 치솟기 시작하자 작업자는 이를 제어하기 위해 뽑아냈던 제어봉을 다시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어봉을 다시 삽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원자로는 정상 출력의 100배 가까운 30만 메가와트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엄청난 출력을 이겨내지 못한 4호기 원자로는 땅이 흔들리는 폭발과 함께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1200톤 무게의 원자로 덮개가 날아갔고 순식간에 히로시마 원폭에 400배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Леонид Алексеевич. Алло, Припять, третий и четвертый блок горит крыша в результате аварии взрыва. Давай. Так уже подтвердили? Не подтвердили, авария там произошла у них. Это диспетчер Припяти сказала. Пожарная охрана. Алло, Иванков. Да. Значит, вы выезжаете в Припять? Алло. Да, я слышу. На атомную станцию выезжаете. Там третий, четвертый блок горит крыша. 사고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작업자가 즉사했고 다른 곳에 있던 기술자 또한 전신 화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제어봉 조작 실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 등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심지어 작업자는 테스트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끈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소련 당국은 이 참사 사실을 즉각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사능 물질에 피폭당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지역 주민들은 대피하기 시작했죠. 주민들은 중요한 물품만 챙겨 서둘러 터전을 떠나야 했는데 그들의 고향은 지금까지도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발생한 방사능 낙지는 체르노빌 주변에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세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200km 떨어진 스웨덴에서도 평소보다 6배가 넘는 전례가 없는 방사능이 검출되자 소련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 소문이 전 유럽에 알려지자 그제서야 소련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Все вы знаете,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сем, кто пострадал от этой беды, кого постигло личное горе. 소련 정부는 초유의 사고를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원자력 사고는 한 국가를 넘어 다른 광범위한 지역으로 피해를 주는 최고 사고 등급 7단계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7개월 후
소련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콘크리트 30만 톤과 철근 1만 톤으로 원자로를 봉쇄했습니다. 이미 발전소 반경 30km 내는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수많은 소방관이 치사량의 방사능 노출을 무릅쓰고 사고 원자로 봉쇄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과 정화 작업에 사용한 장비들은 모두 그곳 주변에 폐기 처분하였죠. 하지만 체르노빌 사고 그 자체는 사오기의 참극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내 에너지 부족을 이유로 나머지 3개의 원자로 운전을 계속 가동하는데 1991년에는 2호기 원자로가 심하게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어서야 나머지 모든 원자로를 정지시켰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이런 노력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능에 노출된 환경이 불러일으킨 변화입니다. 우선 사고 이후 출생한 많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부터 신체 대부분의 기관이 비정상이었고 면역체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이 아이들은 안타깝게 남들보다 빨리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유전적 질병과 죽음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현재도 반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고 있어 건강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여성은 수염이 진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다른 문제는 오염된 식물들이 자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체르노빌 인근은 식물들이 많은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나 발전소로부터 10km 내에는 방사능을 빨아들인 소나무들이 전부 빨갛게 변색되어 죽어버렸고 다시 자라난 나무들은 땅에서 방사능 물질을 내뿜고 있죠. 결국 이곳은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완전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의 콘크리트판을 대체하고 체르노빌 원자로를 완전히 봉인하기 위한 강철 덮개가 완성되었습니다. 1조 8천억을 들여 만든 이 덮개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을 향후 100년간 완전히 막을 계획이라고 하죠. 사실 사고 이전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원자로의 긴급 정지가 1980년부터 사고 당시까지 총 71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련 측에서는 이러한 결함과 사고를 감추고 폭발 직전까지 체르노빌 발전소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안일함이 아닌 그동안 켜켜이 쌓인 문제로 참사가 빚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죠. 사고 후 체르노빌은 그 자체로 소련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체르노빌의 어두운 역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받게 됩니다. В день аварии я работал одним из операторов второго блочного щита управлен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ЭС и отключал его после взрыва 4-го реактора. Я проснулся аж в 9, потому что накануне вернулся после вечерней смены. Поэтому сразу уснул и ночного взрыва не слышал. Я взял нашу 2-летнюю дочь и пошел гулять. Я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ю, что это было моей самой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Я дошел до окраины города. Оттуда была видна ЧС, руины 4-го реактора. И вот тогда я понял, что произошло что-то страшное. Я схватил ребенка и побежал домой. Дома я сказал на улицу не выходить, закрыть окна, мыть все раствором марганцовки. Вечером я должен был заступить на смену. Я не сомневался, что должен это сделать. А кто бы тогда локализовывал аварию? Я не смог бы потом жить с этим. Переступать через груды одежды пожарных на полу было трудно, потому что словно через людей переступаешь. Большинство кнопок на щите управления уже не действовали, поэтому мы отключили 2-й блок, нарушая инструкции. Но если бы мы этого не сделали, то он сам бы отключился с еще более тяжел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Я уверен,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приказ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были ошибочными и приводили лишь к увеличению масштабов катастрофы и к бессмысленному избыточному облучению людей. Кому это было нужно? Во всей этой истории очень редко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ысокие технологии. Но ведь это был 20 век, и методы ликвидации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довыми.